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까지 이제 어떤 주의, 어텐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그 주의가 와서 이 주의에 와서 우리가 이제 선택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는 선택을 했죠. 그런 선택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지각하는 과정이에요. 즉 인지하는 과정이에요. 인지는 어떤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러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에다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각은 뭐냐? 자극의 실체. 자극의 실체를 이제 알아차리는 정보 처리 과정 중에 한 파트입니다. 정보 처리 과정 중에 한 파트인 거죠. 자극의 실체, 정보의 실체를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자극의 실체를 조직화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조직을 몰아둔다라는 건 어떠한 조직을 형성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한다? 주관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객관적이질 않아요. 주관적으로 한다. 우리의 뇌는 객관적일 수가 되게 어렵습니다. 주관적으로 그동안의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거기 학습을 통한 것들에서 생긴 어떤 신념, 태도 이런 거에서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요. 그렇죠? 선택하고 조직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지각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왜 주관적이냐라는 얘기는 이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칠면조하고 칠면조의 천적은 누구냐면 족제비예요. 족제비. 이 칠면조의 적은 족제비인데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족제비 박제된 거예요. 족제비는 박제된 거에도 둘이 이렇게 딱 족제비를 보여주잖아. 그럼 칠면조가 난리칩니다. 막 싸울라 그래요. 응? 완전히 그냥 정말 그냥 죽이려고 막 싸우려고 그러죠. 공격을 막 하고. 그런데 이 족제비에다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족제비에다가 칩칩 소리를 내는 칩칩 소리를 내게 하는 그걸 달아놨어요. 녹음기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그건 칩칩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칠면조가 새끼가 칩칩이라는 소리를 내요. 칩칩칩 이런 식으로 그런 소리를 내게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달라지는 거야. 칠면조가 가서 족제비를 껴안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인간의 뇌도 똑같은 거야. 얼마나 주관적으로 판단하냐는 거죠. 이 기준 자체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각의 어떤 오해, 이해, 어떻게 왜곡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지각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이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 지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돼 기억 장치로 오는데 그 과정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조직화시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해석화시키는 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조직하는 거는 정보를 갖다가 구별을 해내요. 이건 저쪽과 저건 저쪽 마치 그 데이터베이스를 나누듯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림과 배경의 원리에 의해서 세 가지 원리 중에 한 거죠. 집단화의 원리에 의해서 완결성의 원리에 의해서 지각적으로 조직화시킨다. 들어온 정보 자극들을 갖다가 조직화시킨다. 그래서 부호화시킨다. 혹은 지각적으로 통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해석하는 이제 자극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해버려요. 의미를 부여해줘. 아, 너는 어떤 의미구나. 너는 어떤 의미구나. 너는 어떤 의미야. 그걸 이제 지각적 범부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제 나눠 놓는 개념이고 추론을 해요. 한두 가지까지 가지고 그 다음에 지각적 그 자체를 왜곡이 되는 현상들이 또 발생이 됩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근데 그걸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좀 하는 봐야 되는 게 그 조직화에 들어가기 전에 이 첫 번째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해석한다 그랬죠. 첫 번째 조직한다 그랬잖아요. 조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조직하는 건 정보 처리에서 여러 요소들을 통합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부호화 혹은 통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물을 가급적이면 단순하고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지각하는 이런 거였는데 이건 이제 인간의 뇌가 게으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하면 이런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조직화돼가는 과정도 이제 한 가지의 원리가 아니라 세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은 형태주의 심리학이라고 불리우는 게스탈트입니다. 독일어로. 독일어로 게스탈트거든요. 왜 독일어가 얘기됐냐면 요거가 자체 그걸 갖다가 이 게스탈트라는 형태적인 심리학, 형태 심리학을 맨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베르크하이머라는 학자예요. 이건 때문에 인간의 뇌는 구성 요소들, 우리가 들어온 자극들 그런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그 윤곽, 패턴, 형태적 차이를 먼저 파악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나눠 놓으려 그래요. 빨리빨리. 응?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파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이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의 그 하나하나의 합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왜? 윤곽이나 패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윤곽이나 패턴 형태적 차이를 먼저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생긴다라는 건데 여튼 형태주의 심리학은 요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스켈테드 베르크하이머라는 독일 학자에 의해서 이 사람인데요 만들어냈는데 원래 그 심리학의 아버지는 분투라는 사람이에요. 분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했거든. 그래서 그걸 거부를 해요. 응? 그걸 거부를 해요. 그래서 지가 가정을 아예 연구를 해버린 거예요. 전체적인 큰 흐름 자체에서 본 거였죠. 이 게스탈트라는 거. 그래서 인지 심리학의 초석이 된 거예요. 현재 인지 심리학의 초석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명제는 전체는 부분의 합과는 다르다. 그는 그 분투가 부분의 그 구성 요소도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서 이런 식이 된 거다는데 그거 그치가 않다. 이게 합쳐지면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걸 갖다 맨 처음에 주장해서 게스탈트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누가 보입니까?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할머니가 보이시나요? 혹은 한 여성분이 보이나요? 한 40대 여성분? 40대라 그러나? 아니 한 30대 여성분이 보이나? 3, 40대 여자가 보이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보인단 말이야. 할머니는 어떻게 해? 여기가 눈이에요. 여기가 코고 여기가 입이에요. 그럼 할머니처럼 보이나요? 적당히 보일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눈, 코, 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할머니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가씨도 있거든. 2, 30대라 그래야 되나? 그분은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눈이에요. 여기가 코. 입은 정확하게 하면 여기가 턱이야. 응? 이건 하나의 목걸이처럼 보여요. 이제 됐나요? 됐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즉 다르게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응?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앞을 보는 것 같아요?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까? 이건 토끼인가요? 오리인가요? 응? 이게 귀냐? 아니면 뭐야? 입이냐? 이렇게 되겠죠. 요게 근데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합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개별적인 그 합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즉 지각적 조집하는 이런 대상 자극들을 여러 요소들을 통합하는데 이게 아주 단순하고 완전하고 의미 있게 그냥 지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뇌는 좀 게을러요. 그래서 적당히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 원리가 그림과 배경의 첫 번째 원리, 두 번째는 집단화의 원리, 세 번째는 완결성의 원리가 있는데 그림과 배경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중심이 되는 정보를 그림으로 보는 거야. 그 나머지는 다 별로 중요치 않은 배경으로 처리해버려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 자극이 애매하잖아요. 애매모호하잖아. 그럼 이상하게 불러들여. 그림과 배경이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A라는 이미지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화병이 보이세요? 꽃병이? 꽃병이 보이나요? 아니면 사람이 보이나요? 결국엔 뭐야? 애매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꽃병인지 사람인지 두 사람이 쳐다보는 거였는지 꽃병이었는지 애매모호하게 된 거죠. 자극이 애매모호할 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보고 하나는 그림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중요한 것만 딱 그림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배경으로 처리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뇌다. 이게 첫 번째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해석을 할 때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 관광업계에서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 그 만들어낸 그 광고예요. 만든 광고인데 이 광고가 뭐냐면 뭘 나타내냐면 황산이에요. 황산이죠. 그 중국에 유명한 그 산이 있어요. 황산. 이건 남성스러운 산인데 우리 그 산악인들이 되게 좋아해서 저도 몇 번 여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저는 여기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산악계 분들하고 같이 따라 올라갔다가 제가 무릎이 나가서 그 다음부터 산행을 못하게 됐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이건 보면 이제 황산을 선전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아시아나항공에서 뭐예요? 아시아나항공사에서 선전하려고 했던 거는 그게 아니죠. 자기네 황산까지 뭐예요? 아시아나가 취향을 한다는 걸 좀 내놓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아시아나에서 내놓은 광고니까 아시아나를 광고하려고 그러는 거죠. 황산에 우리가 취향을 한다.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된 거야. 오히려 황산이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이때 좀 얄밉지만 중국 비행기가 또 자칫 취향을 해요. 근데 중국 비행기 더 많이 탄 거야. 아시아나보다. 왜? 가격 전략을 여기다 또 펼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나에선 이건 잘못된 광고가 됐던 거였죠. 왜? 그림과 배경의 원리는 인간들의 그걸 갖다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극이 애매모호했어요. 정보가 정확하게. 황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아시아나가 여기 취향한다라는 걸 좀 더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는 이제 집단화의 원리예요. 이 집단화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근접하거나 유사하거나 이 연속적인 걸 갖다 몰아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쪽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몰아서 생각한다는 건데 잠깐만요.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근접성. 여기 네모는 동그란 게 총 1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점선이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가까운 것끼리 연결시켜서 우리는 이미지를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림을 본다라면 여긴 같은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몰아서 파악을 하는 거야. 아, 여긴 동그라미, 여긴 네모,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끝내버려요. 그거 하나하나를 살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유사성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는 가까운 것끼리 그냥 아예 몰아서 생각한다는 거죠. 다음에 연속적인 거죠. 이쪽으로 쭉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지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모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즉 근접하고 유사하고 연속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지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를 한다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잠깐만요.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문자로 뭘 써놨죠. 텍스트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코카콜라는 뉴스 시간대 광고를 안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뉴스라는 건 뭐예요? 이 뉴스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좋지 않은 배드 뉴스들이 많죠. 배드 뉴스가 많단 말이야.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떠들어대는 게 뉴스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코카콜라는 그 뉴스 시간대엔 광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코카콜라는 좋은 건데 왜 자꾸 나쁜 뉴스와 같이 붙여놓기 싫은 거야. 즉 근접성의 원리를 인간들이 근접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생각하는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뇌 때문에 코카콜라는 뉴스 쪽에는 안 집어넣는다. 오히려 즐거운 프로그램, 행복한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에 광고를 싣는 것이 코카콜라의 원칙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요게 바로 인간이 지각적인 조직하는 자극이나 정보를 지각적으로 조직하는 걸 갖다가 근접성의 원리로 조직하는 걸 갖다 거부한 코카콜라의 광고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완결성의 원리예요. 인간은 불안한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인간은 불안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채워놓아야 돼요.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저기 이미지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미지 좌측 이미지 누구예요? 제가 누구예요? 묻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지만 뭐죠? 음악가죠. 베토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냥 선이잖아요. 선들이잖아요. 선. 그렇죠. 선들인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거를 갖다 베토벤으로 인지를 아예 해버려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완성을 시켜버린 거죠. 사실 완성돼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건 뭐예요? 공차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 그냥 하나하나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게슈탈트가 내온 얘기인 거예요. 하나하나 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이걸 다 이런 식으로 모아놨더니 공차는 모습인 거죠. 아디다스 광고 모델입니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완결을 해가지고 하는 원리가 된다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보였던 어텐션 하는 과정에서 왜 선영화 사랑해라는 광고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선영화 사랑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고에 전보산대 이런 데 선영화 사랑이라는 A4 용지가 막 붙어 있어. 저게 도대체 뭐지?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궁금해한다는 거. 뭔가 저걸 채워놓아야 돼. 저게 완벽하게 저게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관심을 유발시키는 이게 바로 완결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자극을 조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완결성의 원리에 부합하게 만든 어텐션했던 과정인 거죠. 여기에 이용해서 아시겠죠? 지금 밑에 보는 그 자료들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것 자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이 역삼각형이 들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네모난 삼각형 정삼각형하고 역삼각형이 있다고 판단하죠. 사실 근데 그게 아니죠. 떨어져 있는 하나의 선들일 뿐이야. 우측에는 원으로 보시나요? 원이 아닌 거야. 그냥 선인 거죠. 그냥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이걸 원으로 판단하고 삼각형, 역삼각형과 정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걸로 우리는 이 이미지를 아예 인지를 해버린다는 지각해버린 거죠. 이거 축구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신다는 거죠.
사실 축구공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완결성의 원리에 의해서 자극을 갖다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조직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과정은 이제 지각적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의미를 부여한다 그랬죠. 의미를 부여한다 그랬죠. 요 지각하는 해석하는 과정은 그래서 자기의 요소들을 조직하는 그 자극을 해석하는 과정인 건데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에요. 주관적으로. 그래서 범주와 추정, 왜곡 이런 세 개의 또 여기 원리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범주화라는 거는 우리가 하이라이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처럼 나눠 놓는 거예요. 마치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전화번호부터 명함을 구별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명함을 구별해 놓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름대로 기억으로 시작하는 사람 명함 쫙 모아놓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명함 모아놓고 이름 딱 가지고 또 어떤 거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놓을 수 있겠어요? 업체별로 이건 관광 쪽으로 여행사 쪽으로 항공사 쪽으로 호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범주를 정해놓고 데이터들 글로 집어넣는 거야. 그냥 유사한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그걸로 집어넣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이 내는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지식들의 집합체예요. 우리 뇌 속에 스키마라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스키마라고 그런 건데 지식의 집합체입니다. 이 지식의 집합체를 구분해 놔 있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정리를 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우리는 갖다가 그걸 정리를 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기업체들이 이용하는 디즈니 그룹이라는 게 있고 디즈니랜드가 있고 파리 쪽에도 있고 동경 쪽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 거야. 동경의 디즈니랜드, 또 저기 뭐죠? 파리의 디즈니랜드, 동경의 디즈니랜드. 이런 식으로 범주화 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나눠 놓는 거죠. 이 거는 동경 디즈니랜드 건이야. 저 거는 파리 디즈니랜드 건이야. 아니야, 요 거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쪽이야. 그냥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는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어떠한 단서를 가지고 추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왜곡이라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높은 브랜드의 명성, 고품질? 이름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무조건 고품질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인지를 아예 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또 비싼 가격은 무조건 고품질이다? 시계하면 무조건 스위스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삼성 그러면 다 잘 만드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안 그런 것도 많은데 후광 효과라는 말 표현하기도 쓰기도 합니다. 벤츠 차는 엔진, 기어, 뭐 자체, 오디오 이거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닌 거 많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다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린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즉 그걸 이용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홈플러스예요. 홈플러스는 어디 거냐면은 잠깐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홈플러스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홈플러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걸 제가 끝내려고 했습니다. 이 홈플러스가 밑에 보면 삼성이 돼 있었죠. 삼성하고 여기가 텍스코라고 이게 더 낫겠다. 자, 여기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홈플러스, 삼성, 테스코라는 거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테스코가 영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홈플러스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영국의 테스코라는 유통기업이 있어요. 이 유통기업이 89% 거의 90%의 지분을 가지고 홈플러스를 만들어요. 근데 이 영국 기업이 어떻게 했다? 삼성을 끌어대네요. 11%를 주고 삼성물산을 갖다가. 그리고 삼성을 달아버리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일반 소비자들은 삼성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다 테스코로 넘어갔어요. 지분이. 이제 삼성 가보시게 되면 삼성 로고가 이제는 없어요. 아예.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그냥 테스코로 들어오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억세 호감을 갖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형성될 수 있어요. 한국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영국이 정말 분석을 잘했더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외국산들을 외국 것들을 약간 배척하는 의미를 되게 많이 강하게 좀 갖고 있는 편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삼성을 끌고 들어와서 삼성하면 어떻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형성시키게 해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죠. 이 반면에 프랑스에서도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럴 때 프랑스는 자기네 이름으로 그냥 들어왔거든요. 결국에는 문 닫고 나갔죠.
문 닫고 나갔다는 거죠. 영국은 바로 이거를 이용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음? 자, 그래서 그렇게 추적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선 그렇게 후광 효과를 제대로 노리게 했던 것이 바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영국의 테스코라는 유통기업이 홈플러스를 어떻게 만들어줬었나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지각중에서 어느 것이 더 길까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왜곡 현상. 이게 어느 게 더 길어요? 뻔한 질문이죠. 다 둘 다 똑같죠. 어떤 형태,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떻게 정보가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이걸 왜곡을 시킨다라는 거죠. 응? 왜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왜곡이나 오해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지각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오감이 보고 있는 게 오감에서 느끼는 정보가 오감에서 받아들이는 것 과정에서 이게 왜곡이나 오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각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왜곡을 항상 있게 된다. 그래서 여행 경비가 비싸다? 그럼 우리는 여행 거리가 멀다고 지각을 한다라는 사실이야. 뭔가요? 비싸다 그래서 꼭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먼 곳이 비싸기는 해요. 멀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게 이제 비싸다 보니까 일단 비행기가 제일 먼저 차지하겠죠. 여행 상품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항공이잖아요. 항공은 멀리 가면 갈수록 당연히 비싸겠죠. 그렇죠. 그런 것은 있겠지만 거꾸로 여행 경비가 비싸다 그래서 여행 거리가 무조건 먼 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으키는 것 중에 그걸 갖다 거꾸로 막아내는 방법 중에는 옷의 디자인이죠. 뚱뚱하게도 보일 수도 있지만 날씬하게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몸집이 좀 큰 사람들은 어때요? 스트라이프 무늬를 많이 입는 이유가 좀 더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너무 마른 사람들은 좀 뚱뚱하게 입기 위해서 옷 자체가 다르죠. 입는 성격 서로가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이 왜곡하는 걸 갖다 살짝 왜곡하는 걸 불러 일으킨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극하는데 마케팅 한다는. 그래서 그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런 뭐 이미지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때요? 다 네모가 정확히 네모난가요? 사각형인가요? 그렇죠. 어느 한쪽이 좀 작아 보이죠. 여기가 좀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좀 더 작아 보이고 여기가 좀 더 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커 보이고 여기가 좀 작아 보이고 여기가 작아 보이고 여기가 커 보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체를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자, A라는 데서 볼 때요, B와 C에서는 보는데 이게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게 이게 왜곡 현상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각이 부정확함에서 의해서 아시죠? 자, 이런 지각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과연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지각적 조직화와 지각적 해석을 보는 데 있어서 오해도 하고 왜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원리가 어떻게 돼 있다? 조직화에 있어서는 그림 배경의 원리 이라는 것이 어떤 완결성의 원리, 어떤 유사성의 원리, 집단의 원리, 뭐 이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왜곡시키고 추론하기도 하고 범주화시키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지각적은 조직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주의도 그랬듯이 지각도 개인적인 특성이 있고 자극 자체에서 오는 특성이 있겠죠. 동기에 따라서 강한 동기면 정보 처리 과정이 아주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이 지각에 영향을 미치죠. 어떤 신념과 태도가 형성이 확실하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신념과 태도가 확실하게 돼 있다.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서 확실하게 신념이 일관적이다. 그럴 때 참 뚫고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기기 위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블라인드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일반 콜라와 다이어트 콜라를 줘보면서 어느 게 더 맛있는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갖다가 블라인드 시켜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상호가 없이 브랜드 없이 한번 맛을 보라고. 그래서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관념을 없애는 마케팅을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마케팅 방법으로서는 이렇게 블라인드 마케팅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왜? 그걸 깨버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엄청 깨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 기대에 따라서, 요건 이제 동기나 욕구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연결된 이 기대 정도에 따라서 또 자극을 달리 해석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자극이라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동기나 기대에 따라 다르게 항상 받아들인다. 자, 기대에 대해서는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 A, B, C, 12, 13, 14라는 게인데 이게 뭐로 보이세요? 13이야? 혹은 B요? 이렇게 보면은 뭐가 될 것 같아? B가 되죠? 응? 이럴 땐 B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 반대로 이런 식이 되면 뭐로 해석을 해버려요?
13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건 기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석이 다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하나의 개별적으로 제대로 보지를 않고. 그렇죠? 요것이 바로 그 동기와 기대에서 동일한 자극이라도 동기나 기대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는 해석을 한다. 다음에 이제 자극의 특성에 의해서 자극의 특성입니다. 아까 우리 지각은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 했고, 다음에 이제 자극의 특성, 자극의 강도가 높으면 낮으면, 그건 당연하겠죠. 차이 시격에 따라서, 절대 시격에 따라서 그게 나오겠죠. 그림 배경에 모호한 성이 있으면 또한 왜곡이 유발이 되고, 첫인상 등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처음에 나온 이미지, 그게 자기 갖고 있는 첫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 또 해석을 달리 해버린다라는 거죠. 응? 그다음에 이제 자극의 상황적 특성입니다. 동일한 자극도 상황에 따라 다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봅시다. 판매원이 거스름 돈을 잘못 저술했어.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80원을, 아니 150원을 받아야 되는데 110원만 줬다. 막 혼잡한 상황이라면, 되게 복잡했어요. 그러면 이거 판매원이 실수했다라고 판단해요. 그렇지만 되게 혼잡하지 않았어. 되게 여유로웠어. 그러면 요거는 판매원이 고의로 일부러 돈을 나한테 적게 줬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도, 자극이 일어난 그 상황에 따라서도 우리는 해석을 또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왜곡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각하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을 갖다가 지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지 마케팅 전략,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이 이미지라는 게 정보 원천으로부터 형성된 특정한 대상, 하여튼 완결돼 있는 뭔가죠. 즉 지각의 총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매 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W 호텔은 그 이미지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긴다. 여기에는 이제 시각적인 거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거예요. 새롭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18m나 되는 와인바라든가 갤러리가 들어가 있는 로비라든가 그런 이미지가 벌써 신선해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뭔가 새롭고 영향력이 되게 커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번씩 자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W 호텔에서 최초의 어떤 스타일, 이미지를 중요시했던 스타일 호텔이에요. 최초에. 인기 많았죠. 아주 인기 많아. 사실 방 내부 실력은, 내부 컨디션 어떤지 몰라요. 이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각도라는 걸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지각도라는 거를. 그래서 이 지각도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의 지각을, 그 대상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지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도식한 거예요. 요건 상대적인 위치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요건 상대적이에요. 완전히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뭐에 비해서 어떻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STP 전략으로 많이 사용한다. STP 전략이 뭐죠?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이죠. 이때 여기서 포지셔닝에 위치한 거죠. 세그멘테이션은 세분화 전략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각도를 만들었는데 제품의 이미지를 파악을 하는 건데, 이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변화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즉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의 브랜드에 대해서 이미지를 갖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각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각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이런 지각도가 만드는데, 이러한 지각도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미지 변화하는데 많은 중요한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일단 우선 지각도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이거를 딱 보게 되면 여긴 높은 수준의 서비스, 중간 수준의 서비스, 비싸지 않는 가격, 아주 비싼 가격. 여기 보면 그랜드 호텔인가 리젠시 하얏트 호텔 같은 쪽에 위치해 있어.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비싼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쪽으로는 에어포트 프라자라든가, 이쪽은 비싸지 않는 가격의 중간 수준의 서비스구나. 쉐라톤은 서비스 수준 살짝 높지만 가격은 좀 저렴한 게 쉐라톤이구나. 샹그리라는 가격은 좀 비싸게 책정돼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가격은 좀 더 있지만 서비스는 중간 정도 형성이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구분을 하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 좀 독특한 건 팔레스 호텔은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높게 책정돼 있구나.
라는 거죠. 이게 계속 유지돼. 이건 이제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입장에서는 팔레스 호텔 입장에서는요. 서비스는 크게 좋지는 않지만 가격은 높게 책정돼 있으니까는 성공적으로 한 거야. 그렇지만 매출이 만약에 안 오르고 수익이 안 난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지를 갖다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팰레스 호텔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받지도 하지도 않으면서 가격만 비싸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서비스를 끌어올리거나 서비스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서비스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그렇죠? 이 전략을 우리가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를 갖다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요건 이제 여행사 쪽입니다. 여행사 쪽에서 이 하나토라는 이미지가 뭐였었냐면 이게 지각도를 갖다 포지션을 조사를 해봤더니 휴가 쪽이냐 비즈니스 쪽이냐 했더니 여행 가는 일반적인 휴가 여유 공놀 여가를 즐기는 것이 하나토가 이렇게 포지션이 돼 있구나라고 잡은 거예요. 잡은 거죠. 그런데 이 하나토는 사실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었어요. 비즈니스로 살리고 싶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세종여행사는 삼성그룹을 갖다가 상용 출장한 걸 거의 다 다뤄요. 레드캡은 대저기입니다. LG그룹 거, GS, LG, LS그룹 있죠? 그걸 다 하는 여행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여행사는 상당히 비즈니스 상당히 강한 쪽 여행사가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투어는 비즈니스를 가고 싶었던 거야. 하나투어는. 그걸 이루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각도를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옮기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상태가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지만 여튼 이런 식으로 지각도는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을 한 거 인지잖아. 지각은 인지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인지된 위험입니다. 이 위험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마케팅 전략을 제대로 펼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이 관광 상품을 다루고 있잖아요. 관광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그 관광 상품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가 높다? 리스크가 높죠. 리스크가 되게 높아요. 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리스크가 높거든. 그래서 지각된 위험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각된 위험을 가지고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각된 위험을 줄이는 게 되게 좋겠죠. 그래야지만 구매 의사할 때 영향력이 크겠죠. 지각된 위험이 적다, 없다. 그러면 구매하는데 영향을 완전히 크게 미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각된, 그러니까 인지가 된 위험을 줄이는 걸 찾아야 돼요. 이 지각된 위험, 인지된 위험은 어떤 차원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든요. 첫째가 부정적인 결과가 불안한 거예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게 불안한 거예요. 부정적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안 좋은 결과가. 그리고 또한 부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 그 가능성이 높냐 작냐라는 거죠. 이건 부정적 결과가 나죠. 나올 확률이 낮은 거야. 저건 부정적 결과 되게 안 좋아. 부정적 결과 좋다 안 좋다. 많다 크다. 아니면 부정적 결과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것이 우리는 마케터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이런 지각된 위험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보통 이 6가지로 나누지만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능적인 위험이 하나 있어요. 낯선 레스토랑에 처음 가는데 이 식당 맛있을까? 맛 없을까? 이런 리스크 가지게 되죠. 이거 지각된 위험이잖아. 저기 안 먹어봤으니까 불확실하잖아요. 두 번째 재정적인 거죠. 온라인 구매를 할 때 내 신용이 도달나지 않을까? 휴가를 갔다가 내가 예산을 더 많이 써버려가지고 나의 재정이 바닥이 나지 않나? 이런 재정적인 위험. 다음에 시간적인 위험인 거죠. 전시회 관람을 가러 2시간이면 되겠지 했는데 만약에 줄 서는 게 30-40분 까먹었다? 그럼 이제 전람회 보는 관계 줄어들겠죠. 응?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적인 위험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되게 많이 해요. 자, 로마를 갔습니다. 그럼 바티칸 박물관을 들어가야 돼. 바티칸 박물관 들어가는데 줄이 항상 여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부활절 같은 데 가게 되면 이거 줄을 1시간만 서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 보는 시간이 너무 줄어드는데 최근 한 30분 이내로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위협을 항상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다음 이제 신체적인 위험인 거죠. 레저 활동을 하다가 다치진 않을까. 그래도 저 같은 이제 인솔자들은 이제 손님을 모시고 해외를 돌아다닐 때 이렇게 레저 활동할 때 저희들 신경 가장 많이 쓰는 파트가 뭐였냐면 제트스키 탈 때, 수상 스포츠 할 때 다치거나 혹시 안 좋은 일이 발생할까봐
긴장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녁에 우리 손님들이 밤거리 어디 돌아다닐 때, 그래서 인솔자들이 항상 그러거든요. 밤거리 좀 돌아다니지 마시라고. 돌아다니더라도 둘이나 넷이서 같이 좀 몰려다니, 혼자서 가는 일은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인 위험이죠. 내가 좀 저렴한 호텔에서 숙소에서 잔다든가, 또 좀 이미지가 안 좋은 호텔에서 잔다든가, 이랬을 때 다른 사람이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모이는 저 식당은 적절한 위치에 있는가?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사회적 위치가. 이런 것들 단지 심리적인 위험인 거죠. 내가 친환경을 주장하고 다니면서 나는 샴푸나 비누를 많이 쓴다? 막 이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한다? 친환경이랑 마냥 그 옹호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것도 이런 심리적인 위험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위험, 기회비용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opportunity risk라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여행을 갈까? 요번에 휴가가 나왔는데, 아니 애인과 데이트를 할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죠. 이때 기회비용의 위험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갈등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죠. 이렇게 6-7가지의 그 지각된 위험이 생기면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갈등을 되게 많이 한다. 그래서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케터들은 이런 지각된 위험을 감수하는 전략을 펼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응? 그래서 소비자들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무료 체험의 기회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예를 들자면 뭡니까? 예를 들자면 레스토랑을 간다. 여기 맛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한번 먹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식 코너 같은 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식 그 미각 마케팅이지만 그 또한 뭐예요? 불안한 리스크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식 코너 같은 게 무료 체험에 한번 무료로 맛보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피팅룸을 만들어 놓고 입어보시라고. 저건 내가 사면 나한테 딱 맞을까? 내 체격이 맞는 체격일까? 아니면 저 색깔이 나한테 어울릴까? 저 디자인 나한테 어울릴까? 이러한 지각된 위험을 갖다 감소시키는 노래들 다 무료 체험에 이런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한 어떤 걸 가장 많이 이용해 좀 이제 하게 되냐면 정보를 갖다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해서 많이 알린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광고하는 데 있어서 이름 있는 의사들, 이름 있는 변호사들, 이름 있는 어떤 법률가, 그러니까 전문가죠. 전문가를 이용한 광고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들이 다 이게 지각된 위험을 감소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믿을 만한, 불안하거든. 근데 가본 사람, 다녀본 사람, 먹어본 사람, 입어본 사람,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건데, 그것도 나한테 신뢰성이 있는 사람, 그게 대표적으로 가족, 친구들이신 거죠. 내가 속해 있는 중거 집단,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 즉 구전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믿을 만한 그런 구종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방금 얘기했던 어떤 무료 체험이라든가 어떤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불제도나 보증제도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믿어보십시오. 간단한 거죠. 먹어보고 맛없으면 전부 환불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각된 불안한 것들, 위험들을 갖다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그 지각된 위험들은 관여도, 내가 관심을 갖는 이런 것들 되게 그 수준을 결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관여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을 하게 돼요. 왜? 하고는 싶은 건데 리스크가 높다? 인지된 위험이 높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정말 불안한 건지 정말 리스크가 큰 건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어디까지 나오는 건지, 또한 그 부정적 결과가 자주 발생이 되는지 가능성이 높은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각된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각된 위험이 극복할 수 있는 거다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구매를 하고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안 된다, 그럼 포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터들은 그래서 지각된 위험을 줄이거나 그거를 갖다가 그 확정된 걸 갖다가 어떻게 사소하다고 하거나
크게 위험성이 없다든가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제가 가끔은 말이 되는 비교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도 가끔 해요. 비행기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자동차 사고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근데 비행기는 사고 나면 크긴 하지만 사고 날 확률, 즉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이런 작전을 펼치는 거죠.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위험 크기가 줄어들게 만든 거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아예 부정적 결과가 작게 만드는 거라. 이 마케터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각된 위험이 되게 크답니다.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관광 상품을 제공하는 우리로서는 봤을 때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우리는 펼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상품에 어떤 특성을 빨리 그 자극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 이런 광고도 있어요. 재밌는 광고죠. 자랑 광고라 그랬는 게 아니라 재밌는 게 아니라.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이가 출장을 갔다. 비가 많이 온다. 불안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보면 비 많이 오면 비행기 뜰까? 막 이런 불안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행기하고 비하고는 크게 뭐 관계가 전혀 없다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바람이에요. 바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자, 근데 하여튼 불안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비가 많이 온다. 난 근데 걱정하지 않는다. 왜? 아시아나를 탔기 때문에. 불안한 그 리스크를 갖다가 불안한 위험을 어떻게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키는 마케팅 전략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억이에요. 우리가 지각했습니다. 지각하는 과정이 됐죠. 지각하는 과정이 됐으면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기억을 합니다. 의식적 기억, 정보를 습득을 하고 습득하고 이제 저장하는 거죠. 지각은 뭐라 그랬어요? 지각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갖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통합하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자극의 실체를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극의 실체를 알아봤으니 그걸 갖다가 습득하고 저장을 해야 돼요. 관련 개념은 그냥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습득하고 저장하고 나의 노력으로서 또 인출해가는 필요할 때마다 이게 이제 바로 기억이라는 거죠. 기억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이런 기억 시스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감각적인 기억, 그다음에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을 해. 감각적인 기억은 뭐냐면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극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극이 하나는 정보죠. 정보가 오감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럼 이때 우리는 감각 기관에서 감각 기억을 해요. 이게 눈, 코, 입, 귀 이런 데서 기억을 한다. 그래서 시각은 1초 정도, 청각이나 촉각은 4초까지 기억을 아주 되게 짧죠. 이때는 정말 자기 본래 모습 그대로 잠시 그냥 보존을 하는 거야. 이제 단기 기억은 뭐냐면 지각적 처리가 된 거예요. 어텐션을 해가지고 지각적 처리가 된 거야. 그래서 단기 기억 속에 돼 있어. 우리가 컴퓨터에 치면 램과 같은 존재입니다. 컴퓨터 꺼버리면 램에 있는 기억들 다 사라지죠. 그 존재예요. 요거는 길게는 30초까지도 갑니다. 15초, 30초 정도 기억하고 있다. 그때 요때 우리가 어텐션을 해가지고 자극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 자극을 갖다 지각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해석하고 의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각각 스키마로 보내는 작업에 들어가기 위한 직전 거예요.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게 장기 기억이 돼요. 이 장기 기억은 반영구적으로 요거는 우리 컴퓨터로 표현하면 하드디스크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디스크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이유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기 위한 방법이에요. 왜?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고 또한 꺼내기 위한, 인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인출과 저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다? 반복하는 연습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복 연습만이 그거리.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을 할 수밖에 없죠. 아시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미지화 되면 이렇다는 거죠. 정보가 입력됐습니다. 감각 기억에서 여기서 우리가 1초에서 4초 정도 머무른다 그랬죠.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여기서 주의가 받게 돼야 자극 기억. 요게 이제 단기 기억이에요. 그래서 단기 기억, 쇼트 메모리 혹은 워킹 메모리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우리는 부호화되는 겁니다. 장기 기억,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인출해 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안 되면 다 망각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인출하고 저장, 습득하고 저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이유다. 집어넣고 저장을 시켜놓고 그걸 다시 인출하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만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기업의 마케팅, 기업과 관련된 마케팅 전략, 오랫동안 특정 브랜드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어텐션은 노출은 어쨌건 잘 보이는데 사람들이 오감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노출을 자꾸 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노출된 자극에서 어텐션을 시켜주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게 마케팅인데 이제 기업과 관계된 마케팅 그게 저장을 해주는 거죠. 기억을 오랫동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 시각화 유도 가급적이면 시각이 좋으니까 시각적으로 기억하게 해요. 기억을 증대하는 기법 인출하기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억을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억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 단어 리듬 반복되는 어구들을 갖다 광고들 보면 반복시킵니다. 계속 그 브랜드를 갖다 그다음에 음악을 사용한다는 반복 광고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려 상품군 우리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 처리 가서 욕구를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욕구 인식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죠.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정보를 탐색하는 거죠.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단계가 요때가 두 가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부 기억이 내부 탐색을 하고 외부 탐색을 합니다. 내부 탐색이 뭐예요? 고려 상품군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때 내 기억 속에 있는 브랜드가 돼줘야 돼. 그래야지 꺼내서 그걸로 구매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고려 상품권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케터들은 고려 상품군이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이 기억하기 편하게 위해서 특이한 브랜드를 가지고 고객의 눈길을 자꾸 끄는 거죠. 오빠다. 오븐에 빠진 닭에 응? 재밌잖아요. 오빠다. 놀부. 응? 놀부 보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흥부 보쌈이라고 안 해요. 흥부는 왜? 별로 먹을 게 없다고 봤거든. 마음씨만 좋은 거지. 근데 놀부는 푸짐하다는 의미에서 놀부를 상호로 썼던 거죠. 놀부 보쌈도 히트쳤던가 브랜드가 잘 정했었죠. 오니기리와 이기동 이것도 마찬가지. 김밥, 덮밥. 일본의 삼각김밥 오니기리와 이기동을 브랜드에서 오니기리와 이기동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굽네 치킨은 이건 조리법을 이용한 브랜드를 사용한 거다. 이거 구운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훈제를 먹고 싶다. 훈제 치킨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로 굽네 치킨을 가버리는 거죠. 다른 데도 훈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왠지 훈제 굽는 거 하면은 오븐에 굽는 거 하면 뭐예요? 굽네 치킨이 더 나은 거 같은 거야.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을까. 이렇게 브랜드명을 정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정하고 이런 방법으로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로 다 기억하고 관계된 오랫동안 저장을 해야 되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 마케팅 전략은 다 기억에 관계된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죠. 3교시가 특히나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전달 좀 많이 하려다 보니까 좀 길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튼. 자, 오늘 출석 과제입니다. 출석 과제 여기 첫 번째. 다음에 민간의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이 빈칸을 금방 채우죠. 대신 출석까지 쉽게 냈습니다. 다음에 인간의 기억 시스템제 두 번째는 마찬가지 빈칸 채워서 좀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저런 처리 과정들 보시면서 그 자극을 정보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두 가지 과연 무엇인지 간단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세요.